안 들어오셨네, 아직. 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해결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인 맥락 한번 말씀드리면, 자, 외부성 시장 실패잖아요. 시장 실패. 이거 시장이 해결 못하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는 게 나을까? 이제 그 얘기를 따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직접 최적 생산량에 맞춰서 수량을 통제하자라는 거. 수량을 규제하네요. 생산량 얼마 이상 못해. 이거 직접적인 규제예요. 근데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규제의 방법은 그나마 정부가 개입하는데 시장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베이스드 접근,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방법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오르락내리락 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시장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거니까 시장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시장이 맡기는 게 나을 텐데 이미 망가진 상황이고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직접 생각 이게 낫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간접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더 선호해요. 이게 선호한다. 간접적인 메커니즘은 가격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또 바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조세네요.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오염 배출권, 오염 허가권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둘 다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조세를 이용하는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시장 메커니즘에 좀 더 가깝냐라고 하면 요게 오염 배출권이 훨씬 더 시장 메커니즘에 좀 가까워요. 요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더 선호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닝 쿠폰을 2장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서로 사고 팔면서 다 미소 지으면서 거래 이루어지고 행복한 사회가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어떤 재벌집 아들 뭐죠? 꽃보다 남자인가? 거기 있는 그런 애가 제 F4의 멤버 하나 딱 오더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한테 컨닝 쿠폰 파세요. 장당 지금 막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밥 한 끼 살까 뭐 빵 하나 사줄까 뭐 이러고 있는데 장당 제가 100만 원씩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 안 한 사람도 나 4장 쿠폰 얻었는데 이게 시험 점수 잠깐 잘 받는 것보다 4장 팔면 400만 원 얻네. 다 이렇게 돈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 가지고요. 전부 다 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기업이 대기업인데요. 새로운 신생기업이 진입하려고 그래요. 아직 돈이 없고 열악해가지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배출을 줄이자고 하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낡았으니까. 그렇다고 오염물 배출권을 살려고 하는데 대기업이요. 비싼 돈을 주고 싹쓸이 해버리니까 아예 시장에서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입을 못하네요. 아예. 경쟁자로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가 싹쓸이 쫙 해버리게 되면 완전 독점해버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는 표현을 써요. foreclosure라고 하는데 시장을 봉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오염 배출권을 야기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도 규제를 가하게 되면 자기가 오염 배출하면서 내가 이거 사회에 나쁜 해를 끼치는구나 약간 반성하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학생이 컨닝을 해요. 그래서 저기 왜 컨닝 하시죠? 그랬더니 옆에다 컨닝 쿠폰을 탁 꺼내놓고 쿠폰이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잘하는 일도 아니면서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요. 이게 막 약간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당당 뭐 이렇게 해요. 당당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서 사실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요. 다 거래되는 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시장으로 다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유치원 가지고 얘기해요.
유치원에 애를 만약에 한 4시에 애를 데리러 와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다가 만약에 딱 좀 늦으면은 1시간 늦었어요. 그럼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유치원에서 아이고 괜찮아요 하면서 약간 표정은 뭐 그렇지만은 막 그렇게 되는데 시간당 만약에 10,000원씩 돈을 받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 엄마들이요. 그냥 6시, 7시 돼도요. 딱딱 가서 우리 애 주세요. 주세요는 좀 이상하네. 우리 애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저는 시간당 얼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조세가 낮습니까? 아니요. 조세를 부과할 때도요. 조세 같은 게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런 게 약이 되니까 세율을 보통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매 순간 세율을 조정해야 되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약이 될 때 뭐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수량통제랑 조세 또는 수량통제랑 오염배출권 이건 둘 다 간접적인 메커니즘인데 어느 게 낫습니까? 하면 보통은 밑에 게 더 낫다. 위에 거보다. 수량을 직접 통제하려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제대로 오염배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컨닝을 2번씩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하는지 감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밑에 게 좀 더 자율적인 거 더 낫다. 거기까지는 합의를 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시카고 학파는 전통적으로 시장 원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정부 개입하지 말라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여기까지 이미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제 그건데 오히려 극단적으로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아니 개입 여부가 아니라 아예 정부 필요 없다. 시장에 맡겨두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요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코즈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코즈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theorem 코즈 정리. 출발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나마 정부가 개입했지만 시장 원리를 좀 적용할까 말까 간접적인 건데 이건 아예 정부 필요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코즈 정리 제목이 당사자 간에 그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 간에 자발적인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장 원리죠. 자발적인 뭐 해결, 협상, 해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자, 이게 가능하려면 소유권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은 1번 소유권이 분명하게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상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협상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코즈는 이게 이제 거래비용 경제학이라는 걸 이제 큰 테두리에서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냥 퉁 쳐서는 거래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비용 내에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난 건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좀 애매하네요. 잘 보세요. 아파트가 있어요. 뭐 아파트의 층간소음 뭐 이런 것도 문제긴 한데 세무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저희 집이 이쪽 끝에 있는 이제 8층에 살고 있어요. 7층인가? 헷갈리네 저희 집도. 7층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한 12시 넘어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옆집인지 밑집인지 이렇게 옆집에서요. 어떤 혼자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야옹이를 키워요. 심심하고 외롭다고 야옹. 밤에 공부하는데 막 자꾸 소리가 들려요. 야옹 야옹 이렇게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가요? 귀엽나요? 저는 야옹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야옹이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멀리 도망가요. 이렇게 멀리 우회해서 가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 뭐 5, 6마리 막 이렇게 같이 침대에서 자고 뭐 오히려 더 깨끗하고 말도 잘 듣고 뭐 그렇다는데 아무튼 그래요. 공부할 때마다 코즈 하는데 야옹 하니까 갑자기 다 까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야옹이가 자꾸 오니까
띵동 하고 갔어요. 아줌마, 왜요? 아, 제가 야옹이 소리 때문에요.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를 못하게 돼서 받게 되는 피해, 금액으로 나타내면 제가 피해가요. 뭐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 피해 이렇게 있어요. 아줌마는 야옹이 이거 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딴 데 맡기거나 친척집에 보내거나 뭐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혼자 잠 못 자는데 그러면요. 야옹이 일주일 동안 딴 데 맡기는데 야옹이가 울면서 발생하는 그 이득은 아니, 야옹이를 같이 키우면서 뭐 외로움을 달래는 혜택은 얼마인가요? 난 5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협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70만 원 드리면은 야옹이 친척집에 맡기실 건가요? 이렇게요. 70만 원. 그러면 야옹이 키우는 아줌마 입장에서 뭐예요? 야옹이 같이 있으면 그 만족스러운 혜택, 행복감이 50만 원의 가치인데 저한테 70만 원 제가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플러스 20만 원 이득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야옹이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일주일 순간에 받게 되는 피해가 100만 원인데 70만 원 주고 야옹이 없어지면 이 100만 원의 피해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3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네요. 결국 야옹이를 키워야 하는 이 주체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줌마 제가요 지금 평온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저한테 있는지 아니면 야옹이 키우는 사람 아줌마 입장에서는 야옹이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왜? 아무튼 이렇게 분명하게 소유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둘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30만 원 이득 야옹이 키우는 아줌마는 20만 원 이득 둘 다 윈윈 되네요. 그래서 이게 협상할 때 금방 잘 돼야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협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소유권이 분명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코즈 정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야옹이 아줌마가 나 진짜 야옹이 없으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야옹이 있는 게 얻게 되는 편익이 200만 원이고요. 그럼 나한테 에휴 그냥 야옹이 소리 좀 들으면서 한 150만 원 줄게 해서 또 역시 협상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 메커니즘만 좀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드 정리 우리 책에는 1정리, 2정리 나눴는데요. 뭐 그냥 굳이 그렇게 나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다 퉁쳐서 코드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1정리 보시면 소유권이 정리되고요. 거의 밑줄 치세요. 협상 비용이 없다면 협상 비용이 없다라는 거에 포인트 맞춰져 있고요. 자, 코드 정리, 제2정리는요, 시험 문제에선 제2정리, 제1정리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다 나오는데, 이 정리의 포인트 또 잘 보시면, 소유권이 귀속되는데, 거의 밑줄 치세요. 누가 소유권을 갖는가에 상관없이, 거기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하천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양식장을 해요. 양식장을 하는, 아까 얘기했던 장어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장어가 자꾸 뭐 건강하지 못하고요. 막 이렇게 자꾸 뭐 비실비실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공장이 하나 있네요. 공장에서 뭐 폐수를 이렇게 몰래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증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강물이 소유권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수를 몰래 버리는 건데 만약에 이 소유권 주인이 강물이 양식장 거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 피해 보는 거랑 그냥 아예 이거를 다 합병을 하거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그냥 못 버리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폐수를 여기다 버리는 데 대한 이득과 치러야 하는 대가 그걸 비교해 가지고요. 누가 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코즈 정리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처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주인을 누구한테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면 그 주인은 양식장이 되든 공장이 되든 상관없어요. 아무한테나 돼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코즈의 제2정리예요. 그래서 이 정리 거기 상관없이라는 말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필요 가정 나와 있잖아요. 현실에 이걸 적용할 때는요. 쉽지가 않아요. 1번에 보시면 생산자 수가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거래 비용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강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서해안에 이렇게 뭐 배가 이렇게 이게 유조선이 난파돼서 석유 막 이렇게 해서 막 닦고 막 자원봉사 많았었잖아요.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실 애매해요. 어디까지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대충 명확히 있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 바다 그게 누가 주인인지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협상력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해를 가한 사람은 기업이고 당한 사람은 개개인의 뭐 어민들이다라고 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게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약간 대등해야지 서로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힘이 우월적인 관계가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자발적인 협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압적인 뭐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때는 누가 피해를 가했는지 아니면 피해 본 사람이 누군지 이게 명확하고 대등한 협상 능력을 갖고 협상하는데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거래 비용이 작고 그럴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약간 전제 조건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좀 적용하는 데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노벨상도 받긴 했는데 현실에서는 좀 약간 적용하는데 한계는 있어요. 환경오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 그 뭐 피해 가해자는 뭐 중국인지 뭔지 모르겠고 우린 다 피해 보는 건데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네요. 자, 밑에 2번에 협상을 통한 해결 요거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우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내부화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밑에 먼저 하나 볼게요. 코즈 해결 방안의 문제점. 자, 1번에 식별 밑줄 치세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드네요.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장하준 교수님의 캠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 위에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꿈을 향해서 막 올라가요. 막 이렇게 스파이더맨 같이 다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기다 사다리를 이렇게 딱 설치하면 탁탁탁 있잖아요.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네?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이게 딱 올라가서 만세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니까 딴 사람들도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막 해요. 좋으네 하고 스파이더맨 같이 어떻게 올라가겠어 힘들게. 딱 올라가는데 미래 올라가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발로 뻥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악 하고 다 떨어져 죽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이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요. 오염, 매출, 화학, 석유화학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뒤에 사다리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중국, 인도 뭐 이런 아니면 아시아 국가, 남미 국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간 선진국이 야야 이거 해서는 안 되겠어. 지금 세상 이러다가 온난화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이거 금지 사다리 이용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랑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다리 걷어차기에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환경오염 온난화 같은 거는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주로 일으킨 거지. 뭐 지금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잣대를 자기네들이 많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비꼬는데 뭐 많이 사용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에 버티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협상을 하려고 와요. 협상하려고 왔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오염 배출이나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거 어디 뭐 일어나면 알바끼인가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딱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만장일치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상금을 얼마씩 받았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99명은 다 받아갔어요. 이제 한 명만 이제 저한테만 와서 제가 이제 100만 원 받아가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고 싹 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거 절대 못 팔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남았으니까 버팅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뭐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어제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이거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입장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하기로 했잖아요. 전 절대 안 됩니다. 저 막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얼마 주면 됩니까? 한 20억 주셔야 됩니다. 남들은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홀더업 문제라고 하는데 계속 버팅겨가지고요.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명씩 개별 협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협상자 된 사람이 이렇게 우기는 작전, 그걸 버팅기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거래 비용과 협상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 또 문제가 되고요. 또 협상에서도
좀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문제가 된다. 아무튼 의의는 무엇인가? 의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쉬운 거죠. 정부 개입 없이 그건 밑줄 치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출발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외부성 해결하는 건 전부 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건데 정부 개입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 네,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중간에 협상을 통한 해결, 그거는 요 얘기예요. 사실 요 얘기. 요거 이해되셨으면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Q 그리고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그냥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그냥 써놓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1번에 강이 있어요. 요거 강.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서 문제인데 소유권을 누구한테 확정됐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걸 볼게요. 1번에 보니까 강의 소유권자가 철강 공장이에요. 1번 강의 소유권이 권자가 저 철강 그냥 공장이라고 할게요. 공장이에요.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 거니까요. 자기 방에다가 안방에다 막 쓰레기 버리는데 뭐 문제예요. 자기가 뭐 다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막 강물 폐수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만큼 막 생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총 편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T가 되지만 T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공급곡선 비용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용 생각하지 않고요.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편익 맥시멈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T까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T까지 생산을 해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양식업자들이 막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죽겠다. 이 폐수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줄이면 될까요? T까지 좀 너무 하니까 그냥 Q스타로 좀 비용과 편익이 같아지는 만큼 이게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T까지 생산했다가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T에서 Q스타로 생산량을 감축하게 되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비용하고요. 여기서 했을 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편익이 감소하는 그 비용은 얼마냐면 여기서 이만큼 줄어드니까 요 C만큼 총 편익이 줄어드네요. 다시요. 요거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보면 비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얻게 되는 최대한의 지불하고자 하는 편익,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강물이 다 자기 거니까 비용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이 편익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 공장 입장에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은 만족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생산량이 T에서 Q스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량을 감축시켜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편익이 요만큼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 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축하게 돼서 공장 입장에서는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 크기는 저 C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하면 이렇게요. 근데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인 거예요. 이 비용이 누구한테 발생하는 비용이냐면 양식업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식당이라고 돼 있죠.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편익 증가 크기가 바로 얼만큼이냐면 이만큼 비용을 초래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이만큼 C 더하기 D만큼이 편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경제학적인 메커니즘 그 책에 있고 나중에 제가 뭐 객관식 문제는 1일 특강 때 설명하는 건데 그냥 책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폐수가 줄어들어서 얼만큼 편익 봅니까 하면 C 더하기 D만큼 편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C 더하기 D만큼 편익이 증가해요.
얘 입장에서는 이 편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의 크기를 나타내면 이렇게 모양이 되네요. 이게 C, D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생산량이 T에서 Q스타로 감축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장과 양식업자 그 둘을 합한 총 편익의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C와 C 뒤워져 가지고요.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D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D만큼 저기 나와 있는 요 크기만큼 편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요. 강의 소유권자가 여기다 쓸게요. 강의 소유권자가 양식업장, 식당이라 할게요. 양식업장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강은요, 양식업자가 주인인 거예요. 공장에서요, 폐수를 내보내려 했더니, 야, 이거 우리 집 앞인데, 우리 건데 왜 내보내? 아예 생산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그럼 어디가 최적이 되는 거냐면, 이제는 아예 생산을 못하게 버리니까, 여기 5, 제로,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때는 그래서 제로점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아예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선 아유 생산 아예 못하게 하니까 우리 공장 이거 뭐예요? 쓸모없어요. 뭐 생산하려고 하면 매연 나와서 뭐 빨래 뭐 이거 자꾸 꺼먹게 되고 이게 장어집 영향 미치게 되니까 좀 생산량을 좀 이거 좀 늘리게 해서 최적 수준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는 그만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생산량을 제로에서 Q스타로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얻게 되는 혜택과 비용 역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공장 입장에서는 편익이 증가해요. 아, 이제 좀 생산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요. 생산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이 이제 물건 생산량을 하는 거니까 편익이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만큼 편익이 아예 없었다가 생산 아예 못했다가 증가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거 밑에서 보는 게 아직 좀 익숙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다시 수요 곡선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양식업자 편익은 감소하게 되는데 오염물질이 들어오니까 양식장이 피해가 되겠죠. 그 피해는 이거요. 한계 비용이잖아요. 얼마나 피해되냐면 이만큼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죽는 건 아닌데 조금 약간 비실거리는 애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겨요. 그게 B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만큼 편익이 감소해요. 그 편익 감소가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같은 B와 B 지워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A 면적만큼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은 소유권자가 철강 공장에 있는 거고요. 2번은 소유권자가 식당에 있는 경우, 양식업자에게 있는 경우 면적 이득이 어떤 건가.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 이렇게 식으로 줘서 둘이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을 뭐 계산하시오 하면 요거 면적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역사가 없는 데다가 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이해되면 이렇게 주어져서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거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구나 정도만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그런 기출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2번은 아까 봤던 문제 잘못해가지고 거기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코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굵은 글씨 고딕체 중심으로 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당연하죠. 너무 많으면 협상이 불가능해지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2번 외부성을 내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게 코드 정리에 의해요.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3번 협상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된다. 뭐 1번, 3번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요. 가해자에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소유권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귀속의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게 제2정리라고 우리 책에서는 얘기했잖아요.
5번 피해 내용이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선 그 피해 금액, 오염, 배출 뭐 이런 거 사실 뭐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정부 개입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외부성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 요인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공공재 외부성 가장 중요해서 그 큰 카테고리 잘 보시고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요 외부성 조세 균형점 그리고 공공재도 수직으로 합하는 거 경제학적인 계산 문제가 여기 들어가니까 사실은 요 파트 계산 문제 하려고 우리가 경제학을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외부성 해결하는 방법 저 왼쪽에 써 있는 거 그 원리 잘 보시고요. 뭐가 중요한지만 잘 체크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는 6장 공공선택 이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무한히 많은데요.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생산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공공이라는 것은요. 번역할 때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선택은 초이스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초이스. 이 퍼블릭이 도대체 뭡니까? 공공이라는 게 우리가 집단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에.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을 다른 말로 쓴다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 번역하냐면 공공은 집단,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에 선택은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선택이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 이게 안 하다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럴 땐 여러분들은 집단의 의사결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쉽게 개념은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FTA를 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 집단 국민 집단이 누굴 뽑을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 사람들의 의사 선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가격이 있어가지고요.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누구 할까 사람들의 많은 선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투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은 갑자기 투표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니까 뭐 정치가 등장하고 해서 아니 재정학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아니요. 투표라는 게 바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표를 던진다라는 게.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 선택,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공공선택 이론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2번에 투표제도 밑줄 치세요. 어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까? 반대하는 표를 던졌습니까? 전부 다 밑줄 치시죠?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에서 선호를 통합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자신의 투표로 이 투표가 바로 선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 표출하게 되는데 투표 결과 이거를 선호를 표출한 거를 통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집단은 FTA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거를 밝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그 개인의 선호를 통합한다. 투표, 에코 표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공선택은 거기 나와 있듯이 3번 보시면 거기 옆에 밑줄 치세요. 개인,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니까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 입장이 보니까 정치가, 관료, 그냥 기타예요. 오타네요. 이익집단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선택 과정과 달리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공공선택이 뭐에 대해서 하는 건가 먼저 개념을 좀 잡고 나가셔야지 밑에 바닥이 탄탄하게 굳어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뭐 투표가 어쩌고 뭐 다수결 어쩌고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2번에 보시면 공공선택에 참여하는 집단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치가랑 관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하고 이익집단은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동그라미 2번에 로비 활동하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협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정치가와 관료의 포인트 맞출게요. 정치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1번 해볼게요.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정치가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국가, 민족, 대의,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사이익을 추구하네요. 그러니까 너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너는 국회의원 그만 사퇴해 이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아니 나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에서는 지극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해가지고요. 만족, 효용을 누리는 집단이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생산자는 생산 많이 해가지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첫째 목적은 사실은 자꾸 너무 많은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기업이다라고 하면 기업의 제1의 목표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 뭐 100대 기업 보면은 한 20, 30년 동안 계속 존속하는 기업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10대 재벌, 대기업들 이렇게 보면요. 다 사라지고 한 삼성 정도? 뭐 그거 하나만 남았지 다 이렇게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망하지 않고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업으로 생존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기업이 자꾸 사회적 책임에서 뭔가 아량을 베풀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망하지 않고 고용 창출하는 그 효과에 제우선 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또 기업이 못된 짓 하라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도를 보면 우선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업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인, 뭐 사회라고 할게요. 사회랑 또 정부 이런 관계를 보면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그냥 막 갈등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서로 막 대립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등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자기의 이익만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막 규제로 올감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많이 뜯어낼까?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경쟁 관계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업이 착한 일을 하기도 해요.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면 CEO에 달려있어요. 설립자가 사장이 아이고 나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 해서 시혜적인 측면, 혜택, 은혜를 베푸는 그런 거, 이게 초창기. 이거는 사실 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기업한테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 좋은 일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게, 그 다음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겨울에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내면, 단기적으로 회계학적 이유는 마이너스죠. 근데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오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나마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CRS라는 거, CSR이라는 거. 그래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업은 너 혼자가 아니라 너를 있게 해준 이 사회를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것도 약간 기업 입장에서 베푼다는 느낌, 사회적 책임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부족해서 한 발 더 가는 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CS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reating, 창출하는 거예요. S는 Shared, 공유된 밸류, 가치. 그러니까 이 개념은 2011년에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기업을 바라볼 때 이거 자꾸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경계를 풀고 기업이 잘 되려면 이게 사회도 잘 되고 정부도 잘 되고 이거 진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기업이 생산한 파이가 한정돼 있어요. 생산된 파이가 피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야 우리가 원래 이만큼 먹으려고 했는데 이만큼 띄어서 너네 사회에 대해 줄게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은 좀 파이를 좀 크게 만들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정치가나 뭐 관료, 이익 집단 이런 거 봤을 때 지극히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정치가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면 4년 동안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표를 많이 얻는 게 목적이에요. 표 많이 얻어서 당선되는 거. 그래서 표를 극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표 극대화가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득표 극대화, 정치인도 사익을 추구한다. 그 정도 보시고 관료, 공무원 생각하시면
공무원들도요, 뭐, 나름대로 이제 국가와 민족, 뭐, 그것도 있긴 한데,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경작에선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죠. 선악설, 성악설, 뭐,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관료들은요, 1번에 예산 규모 극대화 추구한다. 목표는요, 예산.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신의 속해 있는 부처가요, 예산을 많이 따오는 장관이 되면은, 이 돈을 많이 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자기가 즐겁게 이렇게 뭔가 파워,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포인트를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지위랑 뭐 특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정부는 공공 부분은 자꾸 비대해져 간다. 그것도 다 이거랑 관련된 걸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2번도 볼게요. 많은 권한 있잖아요. 거기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권한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본인의 권한이 많아지면 본인의 효용도 증대된다. 늘상 그렇잖아요. 파워 있는 부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권한이 많고요. 뭐 자기가 직접 돈 소득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위에서 막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 사익을 추구하고 예산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권한을 많게 하려는 그런 행동은 공공재의 공급 규모를 초과 밑줄 치세요.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부처에 예산이 할당됐는데 그 예산을요 공무원들이 근검절약 해가지고요 만약에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절약을 해서 9억만 쓰고 1억을 남겼어요. 그래서 1억 남겼습니다 하고 위에 보고하면 기업체인 경우에는 이만큼 성과를 냈네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남긴 사람들한테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분배를 많이 해줘요. 뭐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겠지만.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잘했네 이 한마디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 돈이 얼마나 배정되냐 하면은 9억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안 주십니까? 작년에 9억으로 잘했잖아. 9억만 해.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동아리 같은 경우 하면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막 근검절약해서 우리는 조금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동아리 지원금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 있으면 물론 이렇게 자기네가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펑펑 막 쓰는 거예요. 보도블록 뒤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고 10억으로 모자라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더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 관료들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한 개개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우린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선택을 보시면은요. 자, 거기 보면 다수결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투표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다수결 원리 제도를 볼게요. 자, 1번에 만장일치제 밑줄 치시고요. 과반수제 밑줄 치세요. 첫 번째 만장일치. 원래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냥 전원합의제랑 같다. 그냥 우리는 크게 뭐 정치학적으로 뭐 행정학적으로 볼 건 아니니까 그냥 두 개 모두 찬성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전원합의제 만장일치 같은 걸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를 했고 만장일치한 거니까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다 찬성했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만장일치를 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투덜대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파레토 투덜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효율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볼게요. 만장일치 했을 때는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됐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 끝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과반수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끝내시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 끝냅시다 이렇게 되는데 만장일치면 다 찬성했는데 여기 앉은 사람이 시간 아직 5분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만장일치가 되면 장점은 투덜대는 사람은 없는데 새로운 상태로 변화를 꾀하기가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를 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2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자, 만장일치로 여기서 끝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찬성하시는 분 했더니 이쪽 두 분 다 분들은 여기 끝내시죠. 여기 분들은 끝내지 맙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안 됐네요. 그럼 잠깐 다시 할게요. 잠깐 1분간 쉬었다 다시 할게요 할 때 막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 끝내죠. 뭐 해서 다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다시 만장일치로 끝낼까요 말까요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이 끝에 있는 분이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또 회의가 다시 진행되고 왜 그래요 막 하고 여러 가지 회유랑 협박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요. 드디어 만장일치를 이루게 돼야 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혈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의사결정 비용 밑줄 치세요. 합의를 이루는 데 따르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만장일치제는 되게 좋긴 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보통 흔히 사용하는 게 과반수제네요. 과반수제는 50%가 넘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과반수제 투표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과반수 찬성 비율 50%가 항상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밑에 최적 다수결, 이게 다수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적 다수결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하는 게 제일 나을까? 무조건 50%가 최적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n이라고 할게요. 의결 수라고 할게요. 이쪽은 다양한 비용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0% 다 찬성한 100명 있다고 할게요. 100명 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명만 찬성하면 오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50%라 해도 되고 100명 있으면 50명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50명이 되었을 때 의결 수가 이거는 100명, 이거는 1명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의결권자가 많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다수결이라는 걸 몇 퍼센트로 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국회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과반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분의 2의 뭐 정적수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만장일치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뭐 70% 이상 그렇게 두기도 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의사결정 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장일치제가 되면 사람들이 합의를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 비용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수업 끝낼까요? 했는데 한 명이라도 찬성하면 오케이 하면은 다들 투덜대는데 한 분이 끝냅시다 이러면 통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 비용은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의결하는 사람 수가 이렇게 한 명이면 오케이 되는 경우에는 의결 비용은 작은데 만장일치는 되게 높아서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결 비용 이렇게 할게요. 투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데는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비용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장일치로 갈수록 비용이 높고 과반수제로 점차 이렇게 줄어들수록 의결 비용은 낮아진다. 우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2번 외부 비용이에요. 자, 외부 비용은요. 여러분들 이 안건이 통과됐을 때 아까요. 상수도 하수도 생각한 것처럼 상수도가 채택되면 하수도 지지했던 사람이 투덜투덜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A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인데 B가 당선되면 A 지지한 사람이 좀 투덜투덜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것처럼 만장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투덜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도 오케이 선호하는 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투덜대는 비용이 하나도 없고요. 한 명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9명의 사람은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데 한 명이라도 지지하면 오케이 통과되면 99명이 투덜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 비용은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외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에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은 사람이 치르게 되는 비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투덜 비용 쓰세요. 투덜 비용. 투덜투덜되는 불만 생기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일 땐 빵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의결 비용과 그리고 투덜되는 비용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총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요. 요거 두 개 합해서 모양 이거 총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요기 되는 게 바로 뭐 이게 55%면 55%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요 말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결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거 투덜되는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3번의 최적. 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비용을 합친 가능한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최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에 보시면 극소화 밑줄 치시면 되겠죠. 최적 다수결이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총 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찬성 비율 몇 퍼센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그 2번에 나와 있는 얘는요,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그냥 딱 한 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n이 가결률이고요. 의사결정 비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n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단한 거니까 그림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안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n이 가결률이에요. 100%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비용은 4n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n이 빵이면 3이니까 여기 3 되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CD, 디시전 비용이니까 4n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외부 비용, 투덜투덜 되는 비용이네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10이니까 n이 빵이면 여기 10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만장일치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C, externality의 약자로 2라고 쓴 거예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자, 총 비용은 두 개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될 텐데 총 비용 이거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CD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더하면 4n의 제곱 제곱인데 앞에 플러스니까 U자 형태를 지니게 되고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13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빨간 색깔 U자 형태를 지내는데 이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는 이거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TC 미분하게 되면 뭘로 미분하는 이거 n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n이 하나 증가했을 때 TC 어떻게 됩니까? 요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미분 요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특히 재정학,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간단한 거 언제 미분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2가 앞으로 내려와서 4, 2, 8, n 2에서 하나 빠져요. 그러니까 1 그냥 안 써도 되고요. 요 마이너스 6만 남죠? 1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3은 n의 0승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앞으로 내려오면은 어차피 빵이잖아요. 0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그건 당연히 다 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요. 자, 이거를 제로로 놓게 되는 게 바로 최적 n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은 4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한번 딱 기출문제 나온 적 있는 유일한 이쪽에서의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스타일만 잘 보시고요. 주로 나오는 거는 말 문제로 주로 많이 나왔어요. 의결 비용, 외부 비용 이런 말 문제 그리고 최적 다수결제의 최적이 뭔가 총 비용 극소화하는 거다. 그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과반수 다수결제랑 투표의 역설, 중위 투표자 정리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오늘까지가 공공재랑 외부성 그 그림 그리고 경제학적 마인드 그게 이제 사실 좀 부담돼요. 그리고 그 앞에 후생 경쟁은 사실 더 부담되고요. 그래서 힘든 길은 다 이렇게 지나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수리적 그림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내용들이 뭔가 편하게 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복습 지금까지 힘드셨어도 지금 하시는 김에 한번 잘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